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삼성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여성 수석 변호사를 한국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삼성의 급격한 기술 발전 뒤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기술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며 제재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런데 평택 캠퍼스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기술 유출 증거를 찾으러 온 조사단은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과 압도적인 생산 데이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접근이 허가된 핵심 구역에서 그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조사가 필요한 건 삼성이 아니라 우리였어요. 과연 미국 정부 조사관이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워싱턴 청문회에서 공개한 삼성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평택으로 출발하던 날 아침, 워싱턴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덜레스 공항 탑승구에서 저는 서류 가방을 꼭 쥐었어요. 안에는 두툼한 조사 명령서가 들어있었죠. 상무부 첨단기술안보국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그 문서를 볼 때마다 저는 이 임무의 무게를 새삼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소피아 밀러입니다. 나이는 35이고요. 미국 상무부에서 반도체, 기술 유출과 국가안보 리스크를 조사하는 수석 변호사로 일하고 있죠. 법대를 나온 뒤 줄곧 기술안보 분야에만 몸담았습니다. 12년이 넘는 경력 동안 제가 다룬 사건만 해도 수백 건이 넘어요. 중국의 반도체 기술 절취 사건, 러시아의 우회 수출 경로 조사, 유럽 스파이 산업 수사까지. 그 중에서 한국 기업을 조사하러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출발 전 저는 이 조사가 어떻게 끝날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제 오만이었습니다. 사건은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워싱턴 안팎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의 첨단 패키징 기술이 너무 갑자기 발전했다는 거였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텔과 TSMC에 뒤처져 있던 기술이 어느 순간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의회 일부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 기술이 새고 있다는 주장이었죠. 처음에는 소수 의견이었는데 한 달 만에 특별조사 요구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책임자로 제가 임명됐어요. 저는 임명 소식을 듣고 곧바로 자료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의 기술 특허 출원 현황, 핵심 인력 이동 경로, 미국 장비사와의 계약 내역까지 샅샅이 훑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 도약 속도가 너무 가팔랐어요. 정상적인 연구개발 곡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죠. 저는 조용히 확신을 굳혔습니다. 무언가 있다고요. 비행기 안에서 14시간 동안 저는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여백에 메모를 빼곡히 채웠어요. 옆자리 승무원이 저를 한번 쳐다봤는데 저는 눈길을 주지 않았죠. 일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증거를 찾아 돌아가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삼성 측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태식 씨라고 한국 정부와 회사 사이에서 대외 협력을 담당하는 기술 고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이는 50대 중반쯤 돼 보였고 말은 유창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그가 말했어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밀러 변호사님.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절하게 응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이들의 손님이 아니라 조사관이었으니까요. 차를 타고 평택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가 넓었고 차량 흐름이 질서 있었어요. 도로 표지판은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고 정비 상태가 깔끔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치는 풍경이었는데 그게 그냥 지나쳐질 것들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평택 캠퍼스가 처음 눈에 들어온 순간 저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컸어요. 아니, 컸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 규모는 단순히 크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에 맞먹는 부지라는 설명을 최태식 씨에게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그 말이 와닿았어요. 공장 건물이라기보다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거대한 흰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규모에 압도되면 안 된다고요. 크다는 건 숨길 게 많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습니다. 보안 게이트에서 직원이 다가왔어요. 안내 절차를 설명하겠다고요. 저는 조사 명령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공손하게 받아 확인한 뒤 말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외부 반입 전자기기는 여기에 맡겨주셔야 합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말하는 건지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미국 정부 조사관도 예외가 아니냐고 물었죠. 직원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 조사관이시기 때문에 더욱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순순히 기기를 맡기는 것이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지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건 조사에 불리했죠. 저는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번호표가 붙은 봉투에 넣어 보관증을 줬어요. 그 보관증을 받아들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조사 대상인 회사가 저한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미국에서 기업을 조사할 때는 달랐습니다. 조사관이 오면 회사 측이 먼저 문을 열고 편의를 봐주려 하죠.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어요. 조사관이든 아니든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황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최태식 씨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는 저도 임원진도 다 같이 지킵니다. 저는 가만히 그를 봤어요.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었죠. 안으로 들어가며 저는 조사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이었어요. 그 안에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무언가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요. 하지만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였죠.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죠. 시차 탓도 있었지만 솔직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전날 보안 게이트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조사관인 저한테도 예외 없이 절차를 적용했다는 것이요. 그게 왜 자꾸 마음에 걸리는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세수를 하고 서류를 챙겼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제의 인상에 흔들리지 말자고요. 저는 증거를 찾으러 온 사람이지 감탄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캠퍼스 정문에 최태식 씨가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른 시간에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6시 20분이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라고 제가 말했더니 그는 웃으며 답했어요. 엔지니어들은 더 일찍 들어옵니다. 저는 그냥 맞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달랐어요. 이미 수백 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클린룸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모니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사람들,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어가며 빠르게 걷는 사람들. 다들 조용했어요. 말소리보다 발걸음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정도였죠. 활기차다는 느낌이 아니라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최태식 씨에게 물었어요. 지금 몇 명이나 일하고 있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이 캠퍼스에만 상주 인원이 4만 명이 넘는다고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4만 명이라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 체계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저는 다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4만 명. 웬만한 소도시 인구였어요. 클린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방진복 착용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도요? 물었더니 당연히 그렇다고 했습니다. 방진복을 입는데 15분이 걸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옷으로 감쌌습니다. 장갑을 두 겹으로 끼고 신발에도 덮개를 씌웠어요. 이 옷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최태식 씨가 설명했습니다. 클린룸 안은 먼지 입자 하나가 불량률을 높일 수 있다고요. 사람 몸에서 떨어지는 먼지, 피부 각질, 심지어 숨결까지도 통제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반도체 한 장 만들기가 이렇게 까다롭다는 건데 기술을 훔쳐다가 그대로 쓰는 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요. 그 생각이 스쳐가는 순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클린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온도가 일정했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정확히 설정된 온도였어요. 소리도 달랐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발걸음 소리가 사라지고 장비 가동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죠. 줄지어 선 장비들 사이로 엔지니어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 눈만 보이는 상태로요. 저는 한 장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웨이퍼를 처리하는 공정 장비였어요. 얇고 동그란 실리콘 판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고 수십 가지 공정을 거친 뒤 나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최태식 씨가 설명해 줬어요. 이 공정 하나에 200개가 넘는 단계가 있다고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장비를 바라봤습니다. 기계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 밀폐되어 있었거든요. 한 엔지니어가 모니터 앞에 앉아 수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방문자가 오든 말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전 제가 읽은 자료들이 머릿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기술 유출 의혹, 급격한 도약, 설명되지 않는 성과.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건 그런 단어들과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어요. 수만 명이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방진복을 입고 먼지 한 톨까지 통제하며 일하고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인상에 속으면 안 됐어요. 자료를 봐야 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했어요. 오후에는 문서 열람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두꺼운 파일들이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첫 번째 파일을 펼쳤어요. 기술 특허 현황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출원된 특허 건수, 국제표준기구 제출 자료, 공동연구 협력 내역. 저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며 읽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이마를 짚었어요. 숫자들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기술 도약의 내역이 연도별로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느 해에 어떤 공정 개선이 있었고 어느 해에 어떤 장비 도입이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로 수율이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뛰어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축적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덮고 잠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의심했던 근거, 즉 기술 도약이 너무 갑작스럽다는 그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조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펼쳤어요. 이번엔 인력 현황이었습니다. 핵심 연구 인력의 출신 학교, 이전 근무 이력, 해외 근무 경험.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퇴근 시간이 다 돼서야 저는 문서 열람실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과 출근하는 사람들이 엇갈리고 있었죠. 저는 그 흐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예상보다 자료가 투명했습니다. 예상보다 사람들이 성실했어요. 예상보다 규모가 컸고 예상보다 체계가 잘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불편했어요. 너무 깔끔하면 오히려 수상한 법이거든요. 저는 창문에 기댔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었거든요. 눈이 뻑뻑했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임무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전 저는 기술문서 열람실에서 새로운 파일 묶음을 받았습니다. 고급 패키징 공정 관련 자료였어요. 미국 장비사들과의 기술 협력 내역, 장비 운용 매뉴얼, 공정 검증 문서들이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파일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어디서 본 듯한 도면이었습니다. 장비 배치도와 공정 흐름도였는데 구조가 낯설지 않았어요. 미국의 한 반도체 장비사에서 작성한 내부 기술 문서와 형식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출발 전 제가 챙겨온 비교 자료였습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천천히 비교했어요. 비슷했습니다. 너무 비슷했어요. 도면의 레이아웃, 항목 배열 방식, 수치 표기 단위까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즉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두 문서의 유사 항목을 하나씩 적었어요. 페이지 번호, 도면 번호, 수치값.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흥분을 억누르면서도 이건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점심도 건너뛰었어요. 오후 내내 같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유사한 부분이 하나둘씩 늘어났어요. 저는 파일을 다 검토한 뒤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잠깐 바라봤어요.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워싱턴 본부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기술 유출 정황 발견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유사 문서 항목 목록과 함께 추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본부 반응은 빨랐어요. 2시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즉시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였어요. 동시에 제재 검토 절차를 시작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잠시 생각했어요. 제재 검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에 대한 미국 기술 수출 제한, 협력 중단, 최악의 경우 거래 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차였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확인하다가 저는 놀랐습니다. 이미 언론에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출처는 알 수 없었지만 미국 상무부가 삼성 기술 유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미국 경제 매체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도 빠르게 받아쓰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조사가 공개되는 건 원치 않았어요. 아직 확정된 것도 없었으니까요. 캠퍼스 안 분위기가 변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복도에서 몇몇 직원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다가 제가 지나가자 멈추는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전에 최태식 씨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보고서가 본부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저는 조사 내용을 외부에 공유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뒤 그가 말했습니다. 보안 책임자가 면담을 요청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직접 설명하겠다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요청이 진심인지 아니면 조사를 무마하려는 의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후에 만나겠다고 했어요. 오후 면담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또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어요. 아까 발견한 유사 문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두 문서가 비슷한 건 사실인데 제가 근거로 삼은 미국 측 자료가 어느 시점에 작성된 건지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 장비사 문서의 작성일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최근이었어요. 그리고 삼성 문서의 작성일은 그보다 더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두 날짜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즉시 알았거든요. 오후 면담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회의실로 향했어요. 안에 들어서자
낯선 얼굴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안 책임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이는 40대 초반쯤, 짧은 머리에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밀러 변호사님, 오늘 보신 문서에 대해 직접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보안 책임자의 이름은 이준혁 씨였습니다. 그가 먼저 파일을 하나 꺼냈어요. 제가 어제 들여다봤던 그 도면 묶음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기다렸어요. 그가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도면 상단에 작게 적힌 코드를 가리켰어요. 이 코드가 무엇인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국제 반도체 표준화 기구에서 발행하는 검증 문서 코드라고요. 특정 공정이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붙는 번호라고 했습니다. 저는 몸이 조금 굳었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삼성이 독자적으로 만든 기술 자료가 아니라고요. 국제표준기구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에 맞춰 작성한 검증 서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장비사 문서와 형식이 비슷한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둘 다 같은 표준 양식을 따르고 있으니까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준혁 씨가 다른 파일을 펼쳤어요. 국제 반도체 표준화 기구 공식 양식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던 도면 레이아웃과 항목 배열이 이 표준 양식에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수치 표기 단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기술 유출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그 유사성은 두 회사가 같은 국제 표준을 따랐기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였어요.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표준 준수였어요. 저는 목이 메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준혁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다고요. 그가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바인더였어요. 삼성 내부 보안 감사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삼성은 매 분기마다 외부 독립기관에 의뢰해서 내부 보안 감사를 받는다고요. 기술 유출 시도가 있었는지, 접근 권한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외부 반출 이력에 이상이 없는지 전수 검토하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쌓여 있는 바인더였어요. 지난 10년치였습니다. 저는 그 바인더를 손으로 집었습니다. 무거웠어요. 20년 가까운 기록이 물리적으로 손에 잡혔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쳤어요. 빼곡한 검토 항목들, 날짜와 서명, 후속 조치 이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항목도 빠진 게 없었어요. 이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기업들의 내부 보안 감사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 외부 감사 기관 리포트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고요. 저는 바인더를 내려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가 민망했어요. 워싱턴에 보낸 긴급 보고서가 생각났습니다. 기술 유출 정황 발견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보낸 그 보고서요. 저는 확인도 채 안 하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이준혁 씨는 제가 당황한 걸 눈치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밀러 변호사님이 보고 싶으신 자료가 더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 달라고요. 저희는 숨길 것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숨길 것이 없다는 말. 그게 허세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본 것들이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바로 워싱턴에 수정 보고를 보냈습니다. 추가 검토 결과 최초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요. 유사 문서는 국제표준 양식에 따른 것이었으며 기술 유출 정황으로 볼 수 없다고 정정했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데 잠깐 망설였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현지에서 긴급 보고를 번복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틀린 걸 알면서도 고집하는 건 제 일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보내고 나서 저는 한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결론 내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발 전부터 저는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요. 조사관이 아니라 확인자로 온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요. 그게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을 보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핵심 생산 라인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수율 데이터, 품질 관리 수치,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현황까지요. 최태식 씨에게 요청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핵심 관제실 접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워싱턴에서 다른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부 팀장이었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의회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했어요. 기술 유출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일부 의원들이 삼성 제재 법안을 먼저 발의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였습니다. 제 중간 보고서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갔고 그게 의회 쪽으로 전달된 모양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번복한 최초 판단 부분만 골라서요. 저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수정 보고를 이미 보냈다고 말했어요. 팀장이 답했습니다. 안다고요. 하지만 최초 보고가 이미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정정 보고보다 최초 보고가 훨씬 자극적이었으니 언론도 그걸 먼저 받아쓰고 있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뉴스를 열었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미국 정부 조사관 삼성에서 기술 유출 정황 포착. 제목만 봐도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미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번복했는데 그건 아무도 보도하지 않고 있었어요. 월가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삼성 투자 위험 급상승, 미국 정부 제재 가능성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루 만에 삼성 주가가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캠퍼스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엔지니어들 얼굴이 어두워졌고 복도에서 만나는 직원들의 눈빛에 무언가 무거운 게 담겨 있었습니다. 최태식 씨가 찾아왔어요. 오전이었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달랐습니다. 지치지는 않았지만 뭔가를 참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임원들이 긴급회의 중이라고요. 한국 정부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 공식적으로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 자료를 다시 폈습니다. 숫자들을 봤어요. 한국 반도체 수출 규모, 미국 인공지능 기업들이 한국 메모리를 얼마나 쓰는지, 미국 데이터 센터 구축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중 한국산 비율.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삼성을 제재하면 미국 인공지능 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구조였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재 추진이 진짜 기술 유출 우려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의심이 됐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국 기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그걸 정치적으로 눌러버리려는 시도가 있는 건 아닌지요. 저는 혼자 그 생각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말하기 조심스러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조사관으로서 저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최태식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핵심 관제실 접근이 승인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영진이 결정했다고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숨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전부 보여주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요. 저는 잠깐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압박이 극심한 상황에서 문을 더 여는 선택이었어요. 저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저는 핵심 관제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관제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웅장한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안으로 들어서니 그보다는 차분했어요. 천장이 높았고 벽면 전체에 모니터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각 라인의 공정 현황, 수율 수치, 불량률 추이, 온도와 압력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숫자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안내받아 앉았습니다. 기술 담당 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이 옆에 섰어요. 50살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말이 간결했습니다. 설명하겠다고 하더니 바로 숫자부터 꺼냈어요. 현재 주력 제품 양산 수율이 92%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내색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놀랐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90% 수율은 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최첨단 공정에서요. 담당 부장이 더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수율이 꾸준히 상승했고 전체 불량 발생 지점이 공정별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고요. 불량이 발생하면 원인 분석까지 평균 24시간 이내에 완료된다고 했어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갱신되고 있었어요. 실시간이었습니다. 조작하거나 편집할 틈이 없는 숫자들이었어요. 패키징 공정 현황으로 넘어갔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패키징 수율과 납기 이행률 자료였어요. 저는 자료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납기 이행률이 99%에 가까웠어요. 이건 제가 아는 미국 제조기업들의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를 유지하는지 물었어요. 담당 부장이 답했습니다. 공정 이상 징후를 미리 잡아내는 예측 관리 체계를 쓰고 있다고요. 장비가 고장나기 전에 데이터 이상이 감지되면 교체 또는 점검을 먼저 진행한다고 했어요.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대기 시간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멈췄어요. 이건 단순한 생산 효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운영 철학 같은 게 시스템 안에 녹아있는 거였어요. 이걸 기술도면 하나 훔쳐다 복사한다고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공정 검사 라인이었습니다. 웨이퍼 하나가 수백 개의 검사 항목을 통과하는 과정을 눈앞에서 봤어요. 각 검사 항목마다 통과 기준이 정해져 있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분류됐습니다. 담당 직원이 설명했어요. 기준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고객사와 함께 협의해서 정한 것이라고요. 미국 인공지능 기업들과 공동으로 설정한 품질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미국 기업들과 함께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재를 당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 함께 기준을 세우는 관계라는 뜻이었어요. 늦은 오후에 면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반도체 전문가였어요. 독립적인 기술 평가를 위해 삼성 측이 별도로 초청한 인물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공정 기술자였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가 저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당신도 직접 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이 수준의 공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곳을 아시아에서 본 건 처음이라고요. 아시아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서도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짧게 덧붙였어요. 이건 훔친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만드는 거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감아 봤습니다. 수율 수치, 납기 이행률, 예측 관리 체계, 유럽 전문가의 말. 하나하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어요. 저는 증거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증거가 아니었어요. 반박하기 어려운 실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조사 보고서가 아니라 경고문을 써야겠다고요. 한국을 제재하면 안 된다는 경고가 아니라 한국을 제재하면 우리가 잃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워싱턴 청문회 날짜가 통보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3주 뒤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을 정확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설령 그게 일부 의원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더라도요. 청문회장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반원형으로 배치된 의석에 의원들이 앉아 있었고 방청석은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증인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물 한 잔이 앞에 놓여 있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청문회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어요. 오늘 증언은 미국 상무부 첨단기술안보국의 공식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의원 한 명이 던졌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밀러 변호사, 삼성 현지 조사에서 미국 기술과 유사한 문서를 발견하셨죠? 저는 답했어요. 초기에 그런 판단을 했다고요. 하지만 추가 검토를 통해 그 판단이 틀렸음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의원이 다시 물었어요. 유사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답했어요. 형식이 비슷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두 문서 모두 국제 반도체 표준화 기구의 같은 양식을 따랐기 때문이라고요. 그건 표준을 준수했다는 증거이지 유출의 증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임이 났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했어요. 다음 의원. 이번엔 다른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분은 목소리가 더 날카로웠어요. 밀러 변호사, 한국 기업이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빠르게 발전한 건 사실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내역을 직접 봤다고 했어요. 연도별로 기록된 공정 개선 이력, 인력 투자 현황, 설비 증설 기록.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투자와 축적의 결과라고요. 의원이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뒤처졌다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라고 했어요. 상대가 잘한다는 게 우리가 뒤처졌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기술 유출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기술 운영 체계였습니다. 한국을 제재하면 미국 인공지능 산업이 먼저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현재 미국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사용하는 고대 역폭 메모리의 절대 다수가 한국산입니다. 대한 공급망이 갖춰지기까지는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라고요. 지금 제재를 단행하면 그 기간 동안 미국 인공지능 개발이 속도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제재하려는 상대가 사실은 우리 산업의 핵심 공급자라는 사실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그게 왜 우리 문제입니까? 그들이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면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아 답했습니다. 맞는 지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제재가 아니라 협력 심화라고 했어요. 함께 기준을 세우고 공급망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기술 패권은 혼자 쥐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요. 방청석이 다시 조용했습니다. 위원장이 메모를 내려다봤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집중했어요. 저는 조사관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증거를 찾아 돌아오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발견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먼지 한 톨까지 통제하며 일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기록을 빠뜨리지 않고 기준을 어기지 않고 납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건 훔쳐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을 바치고 있습니다. 제재안은 폐기됐습니다. 표결 결과가 나온 건 청문회 이틀 뒤였어요. 동시에 기술 협력 확대 결정이 이루어졌고 저의 특별조사는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최태식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밀러 변호사님.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바라봤어요. 수고라는 말이 그날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평택 캠퍼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계절이 달랐어요. 그때는 가을이었는데 이번엔 봄이었습니다. 캠퍼스 입구 쪽으로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이런데 꽃나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최태식 씨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정문 앞에서요. 그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서류 가방도 들지 않으셨네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조사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이번 방문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기술 협력 확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무부와 삼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술협의 채널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 채널의 미국 측 담당자로 임명됐습니다. 처음 평택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자격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문서를 검토하던 열람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넓은 테이블 양쪽에 한국 엔지니어들과 미국 쪽 기술 담당자들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화이트보드에 도면이 그려져 있었고 서로 메모를 주고받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조사실이었던 공간이 공동협력센터로 바뀐 거였어요. 최태식 씨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의심하러 온 게 아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요 라고 답했습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그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워싱턴 청문회 이후로도 한국에서 제가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처음 평택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뭔가 숨기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발견한 건 숨기는 게 아니라 쌓아온 것들이었어요. 수십 년의 기록이었습니다. 매분기 보안 감사, 공정 이상 데이터, 수율 개선 이력. 어느 하나도 빠진 게 없는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만든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방진복을 입고 모니터 앞에서 숫자를 들여다보고 메모장에 수치를 적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협력센터에서 첫 회의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생산 라인 쪽으로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엇갈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는 흐름이었어요. 저는 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나는 증거를 찾으러 왔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고 왔어요. 하지만 돌아갈 때 가져간 것은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과 원칙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 줄도 빠뜨리지 않은 기록, 한 번도 꺾이지 않은 원칙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오래 오해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온 나라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직접 보고 나서야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에 보여준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하는가, 어떻게 기록하는가, 어떻게 원칙을 지키는가. 그것이 결국 신뢰가 되고 신뢰가 결국 산업이 된다는 것이요.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최태식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번에 가져갈 것도 있겠구나 라고요. 배운 것들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지나쳤던 것들, 한국이 만들어 온 것들에 대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